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호구 취급하던 미국이 갑자기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48시간 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최후 통첩에 전 세계 유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번 기회에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의 원유를 비싸게 팔아 넘길 계획이었죠. 하지만 단 48시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유단지 가동률 100%, 안반 비축유 90일치, 전력망 붕괴 확률 제로. 나토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에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든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건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니, 시간 낭비를 넘어서 국익의 배반이었죠. 차관보 덩컨이 제 책상에 툭 던지고 간 지시서 표지를 저는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제목은 짧고 간결했어요. 대한민국 에너지 안정화 지원 방안 검토. 저는 그 한 줄을 3번쯤 읽었습니다. 안정화? 지원? 지금 대통령께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발동하신 판에 왜 내가 한국 걱정을 해야 합니까? 왜 안정이라는 단어가, 왜 지원이라는 단어가 한국 옆에 붙어 있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만년필을 책상에 툭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지시서 표지를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한국은 안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었거든요. 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우리 발밑으로 기어들어 올 나라였단 말이죠.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수석 분석관, 중동 산유국 제재와 아시아 에너지 종속국 감시만 꼬박 25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 25년 동안 제가 한국을 부르던 호칭은 단 하나였습니다. 에너지 호구. 제 동료들도 그렇게 불렀고 윗선에서도 그렇게 불렀죠. 책상 서랍 속에 누렇게 바랜 마닐라지 폴더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타자기로 꾹꾹 눌러 찍힌 라벨, 티어3 에너지 100%, 종속국 KOR. 저는 10년째 그 폴더를 커피잔 받침대로 썼어요. 가장자리엔 거뭇한 얼룩이 배어 있었죠.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을 그 위에 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 체급이라고. 상황실 천장에서 붉은 비상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재무부에서 5년 만에 울리는 1급 비상 사이렌이 공기를 찢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수십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진을 치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대통령의 48시간 최후 통첩 발동 소식이 실시간으로 찍히는 중이었습니다. 글로벌 유가 선물은 배럴당 140달러를 뚫고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넥타이가 풀린 채 서류 뭉치를 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저 난장판 한복판에서 이상하게도 저 혼자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비굴하게 무너질 나라의 이름을 저는 이미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차관보 던컨이 저희 분석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채였어요. 셔츠 소매엔 어제 먹다 흘린 머스터드 자국이 거뭇하게 말라붙어 있었죠. 마이클 던컨, 제재정책 담당 차관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유조선 한 번 본 적 없는 워싱턴의 정치꾼이었습니다. 중동부터 달래야 합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순서대로 한 라인 돌리고 쿠웨이트에는 특사 파견하고요. 덩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럽 쪽은 독일부터, 아시아 쪽은 일본부터 말입니다. 유가가 이대로 가면 우리도 주유소 앞에 줄 서게 생겼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판을 몰라서 저 소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관보님, 순서가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중동을 달랠 게 아니라 이 혼란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던컨이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전광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붉은 경고등 아래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동 산유국 좌표 위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고 아시아 소비국 쪽엔 파란 불이 들어와 있었죠. 그 파란 점들 중에서도 유독 선명한 점 하나, 한반도였습니다. 기름줄이 끊기면 누가 가장 먼저 피를 토할까요? 저는 그 파란 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나라입니다.
원유 100% 수입국, 전략 비축유는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치 언저리, 수출 의존도는 GNP의 40%를 넘죠. 유가가 배럴당 $150를 넘기는 순간 한국 경제는 3개월 안에 호흡기를 달아야 합니다. 던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제야 제 말뜻을 알아듣는 눈치였죠. 그러니까 한국을 목줄부터 쥐어야죠. 그게 주도권입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마닐라지 폴더가 드러났습니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다른 타자기로 라벨이 찍힌 그 폴더.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차관보님. 티어3입니다. 에너지 100% 종속국. 제가 25년 동안 이 나라를 분류해 온 등급이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던컨이 폴더를 힐끗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 웃음이 제 웃음과 겹쳤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한국을 안정시켜달라? 그건 적국을 살려주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폴더를 다시 책상 모서리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외환위기 때 기억나십니까? 1997년 겨울에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기획재정부 차관이 며칠 밤을 새우고 워싱턴으로 날아왔죠. 양복이 구겨진 채로 청사복도에서 제 상관한테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어요. 눈자위가 벌겋게 충혈된 산에 손수건으로 식은 땀을 닦아내던 하얀 이마, 억양이 꺾인 영어로 제발, 구제금융 조건을 조금만 완화해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 저는 그때 분석관 3년 차였고 회의실 구석에서 저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구나 하고 말이죠. 저 기억이 제 25년을 만들었습니다. 저 기억이 낡은 마닐라지 폴더 한 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달러 결제망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산업부 최강석 반장 앞으로 최후 통첩을 보낼 겁니다. 이란산 원유 단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는 게 적발되면 한국은 스위프트에서 즉각 퇴출입니다. 달러 결제 끊기면 한국은 무역국이 아니라 섬이 되는 거죠. 사미란의 특사가 워싱턴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얹으면 됩니다. 던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멍청한 인간은 멍청한 채로 고개를 끄덕일 줄은 알았어요. 좋습니다, 스미스. 그림 깔끔하네요. 전미경제연구소 보고서 보셨습니까? 지난달 발간본 말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어요.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한 지배, 구조를 가진 사실상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저희 업계에서 이만큼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이 또 있겠습니까? 덩컨이 제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긴급,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및 달러 결제망 퇴출 경고. 수신인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비상대책반장 최강석.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안에 확답, 위반 시 즉각 제재 발동, 협상 여지 없음. 세 줄이면 충분했어요. 손끝이 날렵하게 키를 두드렸습니다. 25년간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형식으로 셀 수도 없이 찍어온 손이었거든요. 저는 중간중간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씩 삼켰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을 때마다 아래에 깔린 마닐라지 폴더의 라벨이 눈에 들어왔어요. 티어3 에너지 100% 종속국 KOR.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전송 버튼 위로 마우스를 올렸어요. 붉은 비상등이 화면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번쩍였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클릭했습니다. 윅!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메일이 날아갔어요. 던컨이 등 뒤에서 씩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안에 온다 그랬죠, 스미스? 이틀 안에 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외환위기 땐 사흘이었습니다. 이번엔 육아까지 수직으로 튀었으니까요. 양복이 구겨진 그 얼굴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전멸하는 저 리듬이 그날따라 어쩐지 제 심장 박동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세계 경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원유가는 치솟고 해운 보험료는 3배로 뛰고 유럽은 비상 상태. 그런데 저는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발밑으로 기어들어 올 나라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러 오는 특사 앞에서
저는 마닐라지 폴더를 꺼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라벨을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25년 전에도 여기, 지금도 여기, 앞으로 10년도 여기라고. 비굴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커피잔을 폴더 위에 올리고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는 장면까지 저는 벌써 머릿속에서 수십 번은 그려놨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한국 측 경제지표 창을 하나 열었어요. 실시간 환율, 주가지수, 외환 보유고, 정유사 가동률, 몇 시간 안에 저 수치들이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천천히 감상할 계획이었습니다. 패닉 지수가 바닥을 기기 시작하면 저 순간이 제가 최강석 반장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 타이밍이었어요. 창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래프들이 모니터 위에 줄줄이 떠올랐어요. 저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동작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모든 수치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환율은 1년 평균선 언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주가지수는 오히려 2% 정도 반등한 상태였죠. 외환 보유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유사 가동률에 이르러서는 숫자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100%, 아니 100%를 살짝 넘겨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어요. 모니터를 너무 오래 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봤죠?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48시간 뒤 피를 토하며 쓰러져야 할 나라가 오히려 공장 굴뚝에 불을 더 활활 떼고 있었어요. 만년필이 제 손에서 툭 떨어져 책상 위를 굴렀습니다. 책상 위로 굴러간 만년필을 저는 한참 동안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 들여다봤어요. 혹시 데이터 로딩 시각이 1분쯤 늦은 건 아닐까 싶어서 새로 고침 버튼을 3번 연달아 눌렀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환율은 1년 평균선 언저리, 주가지수는 오히려 2% 반등, 정유사 가동률은 100%를 살짝 넘겨 풀가동 상태. 저는 눈가를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새벽 4시에 모니터를 8시간 들여다본 사람의 망막이 만들어낸 착시일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분석관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손을 휘저어 도로 자게 내버려뒀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전광판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성 화면을 최대로 확대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수십 척이 해협 입구에 진형을 짜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진형 뒤로는 초대형 유조선 10여 척이 묵직하게 닻을 내린 채 멈춰 있었죠. 제가 눈여겨본 건 그 유조선들의 선적 국기였습니다. 태극기를 단 배가 3척, 파나마 국적기 아래 한국 선사 소유가 4척 더. 저 배들이 지금 오만 앞바다에서 붙박이처럼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한국 정유사의 원유 재고 그래프는 한치도 꺾이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전광판 옆에 국제 해운 지표 창을 띄웠습니다. 단 15분 만에 해운 보험료가 3배로 뛰었다는 숫자가 붉은 화살표와 함께 찍혀 있었죠. 중동발 유조선 70여 척이 출항을 멈췄고 예정된 선적 스케줄은 대부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동시에 에너지 비상경보를 발동했고 이탈리아는 산업용 전력 공급 제한을 검토한다는 속보가 떴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4%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항복 선언이 나올 거라 확신했던 나라, 그 나라의 경제 지표 창만 혼자 고요했어요. 저는 속으로 욕을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제가 티어3로 분류해둔 다른 종속국들의 패닉 지수를 차례로 띄웠어요. 터키, 인도, 필리핀, 베트남 전부 붉은색이었습니다. 통화 가치는 급락 중이고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중앙은행들이 긴급 회의 중이었죠. 티어3라는 분류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른 나라들이 친절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딱 한 나라만 빼고요. 숫자 조작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을 이 책상에서 보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한국이 지금 위기를 숨기려고 지표를 만지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 숫자를 부풀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도 떠올렸어요. 저 나라는 원래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이번에도 시간을 끌면서 장부를 주무르는 중일 거라고 확신했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보안 단말기에 로그인했습니다. 국립정찰국 실시간 위성망 접근 권한을 가진 부서가 재무부 안에 몇 안 됐는데 제재정책실은 그중 하나였어요. 월 일정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 이 붉은 비상 상태에서는 형식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긴급 코드를 입력하고 승인을 받아냈어요. 모니터에 위성망 제어창이 떴습니다. 좌표 입력칸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북위 35도 5분, 동경 129도 21분, 한국 울산 정유단지였습니다. 25년 전 신입 분석관 시절 시청각 자료로 외우고 또 오은 좌표였어요. 저 좌표가 바로 이 폴더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지구 바깥 궤도에서 시작해 대기권을 뚫고 아시아 동해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줌인. 구름 사이로 한반도 남동쪽 해안선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최대 배율을 입력했어요. 열화상 모드로 전환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정유단지 굴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화면이 한 번 출렁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울산 정유단지 전체가 평소보다 더 뜨거운 푸른빛의 열화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올라오는 열기의 온도, 파이프라인 표면의 발열, 크래킹 타워의 중심부 온도, 모든 수치가 평소 운영치보다 살짝 높은 풀가동 상태였어요. 저는 여수 쪽으로 좌표를 옮겼습니다.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대산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전역의 정유단지 세 곳이 일제히 원유가 끊긴 상황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털썩 기댔어요.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셔츠깃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넥타이의 매듭을 거칠게 뜯어내듯 풀었어요.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원유 수입선이 끊긴 나라의 공장이 왜 평소보다 더 뜨겁게 돌아갑니까? 현혹될 거 없다. 이것도 조작이야? 위성 데이터도 조작할 수 있어. 저는 소리내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정찰국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건 미국 정부 몇 개 부처가 공모해야 가능한 수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제 입이 말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국제 연결 한 라인, 단축번호 23번.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비상대책반 직통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분석관 3년 차였을 때 이 번호를 등록했어요. 그 25년 동안 이 번호로 전화를 건 건 4번. 4번 모두 한국 쪽에서 먼저 끊을 수 없었던 전화였죠. 5번째 통화를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이 덜컥 하고 열렸어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비상대책반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무진이 아닌 반장급이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저 목소리에 감정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거든요. 놀람도, 긴장도, 위축도, 공손함도 그저 차가운 쇠덩이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반장님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수화기를 고쳐주었어요. 저 반대편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최강석 반장, 에너지 비상대책반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상대를 확인한 이상 이제 제 방식대로 판을 깔 차례였어요. 스미스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수석분석관. 40분 전에 귀측으로 공식 경고 메일이 발송됐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장 멈추시죠. 울산, 여수, 대산 전부 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어요. 낮은 목소리가 주는 압박감이 고함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25년 차 분석관은 알고 있었거든요. 최 반장님, 지금 귀측 정유단지 전부 풀가동 중인 거 저희 위성에 찍혔습니다. 원유 수입선은 오만 앞바다에서 멈춰 있는데 공장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지금 해명하시고 제재 메일에 적힌 대로 48시간 안에 이란 원유 이슈. 정리 안 하시면 한국은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됩니다. 스위프트 끊기면 귀국이 섬이 된다는 거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 침묵이 당황한 침묵일 거라고 기대했어요.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늘 있는 침묵 말입니다.
외환위기 때 양복이 구겨진 차관이 제 상관 앞에서 3초쯤 눈을 깜빡이다 입을 열던 딱 그 3초짜리 침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고쳐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매뉴얼대로 진행 중이니 끊으시죠. 달칵! 수화기에서 뚜뚜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저 신호음을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이 반복될수록 귀 안쪽에서 묘한 울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단계 매뉴얼대로 진행 중. 저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공처럼 튕기기 시작했어요. 1단계라는 건 2단계가 있다는 얘기고 2단계가 있다는 건 저 시스템 전체가 이미 어딘가에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48시간 전에 처음 알림을 받은 이 위기를 저 사람은 이미 매뉴얼로 정리된 상태로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낡은 마닐라지 폴더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타자기로 꾹꾹 눌러 찍힌 라벨이 형광등 불빛 아래 발에 있었어요. 티어3 에너지 100% 종속국 KOR 폴더 가장자리에 거뭇한 커피 얼룩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폴더를 슬쩍 밀어냈어요. 밀어낸 자리에 커피 자국만 동그랗게 남았죠. 제 25년 확신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금이 가는 소리가 저 동그란 커피 자국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던 뚜뚜뚜 소리가 귀 안쪽에 잔상처럼 남아 있었어요. 저 쇠덩이 같은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1단계 매뉴얼이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1단계가 있다는 건 2단계가 있다는 얘기고 2단계가 있다는 건 적어도 3단계까지는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 시스템은 며칠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십 년 단위로 쌓아 올려야 하는 물건이죠. 25년차 분석관이 그 정도 분별은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마우스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유사들이 공시한 실시간 원유 재고 엑셀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XBW,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한국 메이저 정유사 넉 곳의 1일 원유 재고량이 시간별로 찍힌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저 숫자를 시간대별로 미친 듯이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줄은 호르무즈 봉쇄 이전 48시간 전의 재고량이었습니다. 정상 수치였죠. 다음 줄은 봉쇄 직후 24시간 전. 저는 이 지점에서 숫자가 꺾이기를 기대했어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줄 12시간 전. 꺾이지 않았어요. 6시간 전. 꺾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꺾이지 않았어요. 실시간 수치. 평행선이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들어와야 할 유조선이 오만 앞바다에서 꼼짝없이 얼어붙은 마당에 한국 정유사의 원유 재고는 단 한 방울도 줄지 않았습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저는 옆 모니터에 해상 항로 추적기를 띄웠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초대형 유조선 17척의 위치를 추적했어요. 전부 오만 근해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인도양 쪽으로 우회 항로를 탐색 중인 상태였죠. 이 중 단 한 척도 한국 항구에 접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평행선?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한번 쿵 내리쳤어요. 옆자리 분석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고 손을 휘저어 그를 다시 일에 집중시켰죠.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제가 못 보고 있는 구멍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재무부 수석 분석관이 모르는 구멍이 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 믿음조차 조금씩 금이 가는 중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재무부 청사 지하 3층에는 국제에너지기구 파견 기록실이 있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 직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에너지기구의 역사적 자료들을 이곳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반세기치 에너지 안보 보고서, 회원국 비축유 신고 자료, 제재 이력, 비밀 해제된 기밀 문서들, 전부 마이크로필름과 낡은 철제 바인더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오래돼서 불규칙하게 깜빡였어요. 저는 복도를 걸어 기록실 문 앞에 섰습니다. 출입 인증을 마치고 문을 밀어 열었죠. 기록실 안쪽은 천장까지 이어진 철제 캐비닛들로 빽빽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자 한쪽 벽면에 낡은 나무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접시 받침만 한 독서등이 켜져 있었고 한 노인이 그 아래에서 신문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아서 펜들턴, 영국 출신, 국제에너지기구 수석 기록보관소장. 제가 분석관 3년 차에 이 기록실을 처음 들락거리기 시작했을 때도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오래된 은퇴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스미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인가?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위층에서 물난리가 났나 보군. 그래서 지하까지 내려왔나? 저는 태블릿을 들어 그의 책상 위로 내밀었어요. 한국 정유사 원유 재고 그래프를 띄운 상태였죠. 한국이 숫자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상태에서 원유 재고가 평행선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건 선생님도 아시죠? 한국 정부가 장부를 만지는 중이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우회 공급선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파악해야 해요. 아서는 태블릿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 봤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오르더군요. 미국인들은 왜 늘 세상 역사가 어제 시작된 줄 아는지 모르겠군. 선생님, 앉게, 스미스. 저는 그 앞에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아서는 신문을 천천히 접어 옆으로 치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키는 170을 간신히 넘었지만 걸음걸이엔 특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록실 안쪽에 이중 금고 앞으로 가서 다이얼을 돌렸어요. 철컥철컥철컥. 3번의 소리가 지나자 금고 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아서는 두꺼운 철제 바인더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바랜 영알색이었고 옆면엔 기밀 해제 일자가 빨간 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바인더를 제 가슴팍에 묵직하게 툭 던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두 팔로 받아들었습니다. 바인더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벽돌 2장을 품에 안은 것 같았어요. 펴보게. 저는 바인더를 책상 위에 올리고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한반도 지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지도였습니다. 지상의 도시나 도로는 흐리게 그려져 있고 대신 지하 구조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한국 전역의 산맥 아래에 거대한 원통형 저장 공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울산, 여수, 서산, 거제, 평택, 구리, 동해, 용인. 저는 저 이름들 중 일부만 아는 정도였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의 지하 비축기지들이네. 안반 저장, 총 9개 지점.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단면도였어요. 화관감 산맥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원유 저장 공간을 파낸 구조였습니다. 단면도 옆에는 각 기지의 저장 용량이 배럴 단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총합을 계산하려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을 만큼 큰 숫자였거든요. 이거, 용량이 순수입 기준 91치일세. 저는 아서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엔 아까와 똑같은 희미한 조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치가 90일이죠. 한국은 권고치 언저리라고 저희 보고서에도. 보고서는 공시된 상업재고 기준일세. 저건 별개야. 저건 국가전략비축이유. 저 숫자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신고한 적이 없네. 우리 기구가 파견 감사로 확인한 실측치야. 저는 바인더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저장시설 시공 일지, 방출 시뮬레이션, 파이프라인 연결도, 보안 등급별 접근 기록,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1978년이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직후. 1978년이면 자네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이겠지, 스미스. 한국은 그때부터 땅을 파고 있었네. 곡괭이와 다이너마이트 2가지만 가지고 화관감 산맥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어. 나라에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던 시절이야? 그런데 오일 쇼크 1번 맞아보고는 2번 맞으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몸으로 배운 거지. 저는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48년 전입니다. 그러니 말일세. 자네가 티어3 종속국이라 부르는 그 나라는 자네가 그 라벨을 붙인 시점보다 한참 전부터 이미 발밑에 90일을 묻어두고 있었어. 저는 바인더의 뒷장 쪽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출 시뮬레이션 엑셀 시트가 나왔어요. 저는 저 시트 앞에서 숨을 한번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축이 아니었어요. 시트에는 한국 정유사 4곳과 지하 비축기지 9개 지점을 잇는
복잡한 공급 알고리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얼마 이상 치솟을 때 어느 기지에서 몇 배럴을 어느 정유사로 며칠 강역으로 풀어주는지까지 계산된 표였어요.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유사들끼리 물량을 서로 교환하면서 유가 상승분을 소수점 단위까지 흡수하는 릴레이 구조였습니다. 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창고 문 열어서 기름 퍼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의 정밀한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저장만 해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풀어야 경제 충격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수십 년 단위로 연산해둔 시스템 말입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도 가동 중입니까? 그럴 걸세. 이게 바로 그 매뉴얼이겠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서의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아까 통화한 사람 1단계 매뉴얼대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지. 저 시트 첫 줄이 1단계야.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수입선 중 하나가 완전 차단된 경우 지금 상황 정확히 들어맞지. 저는 페이지 한 장을 쓸어내렸어요.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이 시트를 보면서 공장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지. 아서는 책상 위에 은퇴 안경을 고쳐 올렸습니다. 한국산업부 에너지 비상대책반장이면 저 시트를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일 걸세. 아마 저 문서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 현장 엔지니어로 있었거나 그 후임을 훈련받았거나 저 사람 이력 뒤져보게.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거야. 저는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바인더 표지에 영알색 위에 흐릿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제 손에서 난 땀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소매로 닦아내려다 그만뒀어요. 닦아낼 자격이 있는 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서는 신문을 다시 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더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바인더를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기록실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아서가 신문 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스미스. 저는 돌아봤습니다. 강대국들이 48시간짜리 시한을 가지고 호르무즈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새벽에 그 나라는 발밑에 묻어둔 90일을 조용히 꺼내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게. 시간의 단위가 다른 걸세. 체급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바인더를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에서 4층 제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동안 품 안의 철제 바인더가 숨을 쉬는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6시를 넘긴 시각, 복도엔 아무도 없었죠. 사무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바인더를 올려놓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한 잔을 새로 뽑았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여명에 물들기 전에 그 기묘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바인더의 뒤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까 아서가 던져준 문서 안에서 이상하게 제 눈길을 끌던 섹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1974년부터 1982년 사이의 기밀 해제 자료들. 아서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섹션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1974년 겨울 서울 거리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한 줄기도 올라오지 않았고 공장 정문엔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 한 귀퉁이에 미군 구호 트럭이 한 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속옷을 겹겹이 껴입은 노인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의 코끝이 빨개진 게 흑백 사진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평생 알아온 진짜 한국의 모습이지. 외환위기 때 양복이 구겨진 채 청사복도를 오가던 그 차관의 얼굴이 저 사진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제 25년 확신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죠. 폴더 라벨에 적힌 티어 3라는 분류가 들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그 손을 그대로 멈췄어요. 사진 속에서 한 무리의 사내들이 곡괭이를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관감 산맥의 배를 가르는 중이었어요. 작업복은 꽤 죄죄하고 얼굴엔 석탄 가루 같은 검은 분진이 온통 묻어 있었죠. 한 사내의 팔뚝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옆 사내는 헬멧도 없이 머리에 수건만 동여맨 채였습니다.
그들 뒤로는 이제 막 뚫기 시작한 터널의 입구가 어둠 속에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경상남도 울산 남쪽 안반 비축기지 1차 굴착 개시. 공사 주관은 대한민국 정부, 작업 인력은 군부대와 민간 건설업체의 합동 조직.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1차 굴착이라는 건 2차, 3차가 이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바로 2차 굴착 사진이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연쇄 발파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3차, 4차.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의 해상도가 조금씩 좋아졌고 장비가 점점 현대화됐어요. 하지만 사진 속 사내들의 얼굴에 서린 표정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바위를 뚫는 사람의 얼굴. 저는 저 얼굴을 평생 책상에서만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기다가 멈칫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 내부 보고서 한 부가 끼워져 있었어요. 1979년 작성, 1994년 기밀 해제. 제목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전망 평가였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한 문단짜리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지하 비축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1년 이내에 국가 재정이 완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투입 자본 대비 회수 가능성은 전무하며 현재의 공사 규모는 해당 국가의 경제 체급에 비추어 완전히 비합리적인 수준이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소리내어 다시 읽었어요. 혼자 있는 사무실에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완전히 비합리적인 수준. 저 문장을 쓴 분석관이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책상에 앉아, 저처럼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저처럼 숫자를 펴놓고 저 나라를 재단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틀렸습니다. 그것도 반세기 동안 틀려 있었어요. 저는 바인더의 다음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공일지가 이어졌어요. 1980년 2차 기지 착공, 1983년 3차 기지 완공, 1987년 4차 기지 추가 착공, 1992년 5차 기지. 2000년대에 들어서자 공사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2010년대에는 대심도 지하 공법을 도입해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린 기록이 나왔어요. 48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 곡괭이 든 사내부터 오늘 새벽까지 꼬박 48년. 이 나라는 단 한 해도 삽질을 쉰 적이 없었어요.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를 비웃듯, 아니 그 보고서를 모를 테니 비웃지도 않은 채로 그저 묵묵히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또 붙였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지금 마실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자 등바디에 깊숙이 기대고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25년간 제가 아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지금 이 바인더 속에서 제 눈앞에 나타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한반도 안에 있었어요. 저는 다시 바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공일지의 뒤쪽에는 정제 설비 관련 문서가 이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두 번째로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원유를 쟁여놓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시기에 저장소 옆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설비를 지어 올렸습니다. 중지류 처리 설비, 잔사유 고도화 설비, 수소 첨가 분해 설비. 제가 전문 용어로만 알고 있던 그 시설들이 한국 정유 단지에 이미 다 들어서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공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기술이었습니다. 찌꺼기 기름, 그러니까 원유를 증류하고 남은 가장 무거운 잔사까지 다시 끓여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는 설비였어요. 보통 나라들은 원유 한 통을 사면 그중 40% 정도만 휘발유와 경유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벙커시유나 아스팔트 같은 저부가 가치 제품으로 내보내요. 한국은 저 비율이 80%를 넘겼습니다. 같은 원유 한 통에서 2배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원유에서 다른 나라보다 2배를 더 짜내며 버티는 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바인더의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이번엔 계약서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장기 원유 공급 계약서 사본들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계약서가 1983년 날짜였습니다. 계약 상대 회사는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였어요. 다음은 1986년 영국 북해 유전, 1992년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2000년 나이지리아, 2012년 브라질 심해 유전,
2020년 미국 쉐일 오일. 중동에만 목을 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티어3 폴더에 그렇게 적어놨었거든요. 한국 원유 수입의 80%가 중동산이라고 말입니다. 그 숫자 자체는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건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 이 나라가 40년에 걸쳐 5개 대륙의 수입선을 뚫어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가 막히면 저 나머지 20% 계약들이 일제히 활성화되는 구조였어요. 브라질 심해 유전에서 실려오는 배가, 미국, 멕시코만에서 출발한 배가, 서아프리카에서 떠난 배가 몇 주 안에 한국 항구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이의 공백을 지하 91치 비추규가 알고리즘에 따라 릴레이로 메워주는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최강석이라는 사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다시 떠올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매뉴얼대로 진행 중이니 끊으시죠. 저 한 문장이 이제야 제대로 들렸습니다. 저 목소리엔 허세가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48년 동안 산을 파고 바다를 건너 수입선을 뚫고 찌꺼기 기름까지 짜내는 설비를 만든 나라의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는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뉴얼대로 버튼을 누르는 중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한국을 얌전한 동맹이라고 불렀어요. 호구 종속국이라고 불렀어요. 외환위기 때의 비굴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박제해두고 그 박제된 그림을 가지고 25년을 우려먹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나라는 뼈를 깎으며 자기 발밑에 48년짜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고 저는 그걸 볼 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 더미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손끝이 서류 끄트머리에 닿았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25년 차 수석 분석관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책상 귀퉁이에 놓인 낡은 마닐라지 폴더를 봤습니다. 아까 제가 슬쩍 밀어놨던 그 폴더, 커피 자국이 동그랗게 남은 자리 옆에 놓여있던 물건이었죠. 타자기로 찍힌 라벨이 형광등 불빛 아래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그 폴더를 집으려다 그대로 손을 오므렸습니다. 저 폴더를 다시 집어드는 일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저 자신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48시간 전만 해도 제가 책상에 툭툭 던지고 커피잔 받침대로 쓰던 그 폴더가 갑자기 제 25년을 통째로 심판하는 법정의 증거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참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 바인더의 무게가 여전히 묵직했어요. 블라인드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이 조금씩 환해지는 중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노크라기보다는 문을 부술 기세로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바인더를 서랍 속으로 밀어넣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장님! 사라첸이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 분석관. 30대 후반의 중국계 미국인. 우리 부서에서 가장 예리한 워커홀릭. 평소엔 머리 한 올 흐트러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엉켜 있었고 블라우스 단추가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당장 상황실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나토 긴급 화상회의요? 나토? 갑자기 무슨? 내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저는 재킷을 급히 걸쳐 입었어요. 사라가 앞장서서 복도를 뛰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라가 태블릿을 제 쪽으로 돌려주었어요. 30분 전에 브로이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2개국 대표가 화상으로 접속 중이에요. 주제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이고요. 여기까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는데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사라? 덩컨 차관보가 미국 대표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인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거든요. 마이클 덩컨? 제재정책 담당 차관보. 현장 감각이 전무한 채로 자기 정치적 입지만 챙기는데 혈안이 된 인간이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제 옆에서 한국의 목줄을 쥐자고 낄낄대던 그 사람이 지금 나토 회의장에
우리 재무부 얼굴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첫 발언에서 자랑하셨습니다. 미 재무부가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해 두었다고요. 자기 공이라고. 이걸로 이란산 원유 유입을 막고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상황실 층에서 열렸어요. 그게 왜요, 사라? 국장님, 일단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의 뒷부분입니다. 상황실은 여전히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다만 공기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24시간 동안 뛰어다닌 사람들의 땀과 카페인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대형 스크린 중앙엔 나토 본부 회의장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22개국 대표들이 각자 창에 얼굴을 띄우고 있었고 한가운데 나토 사무총장이 앉아 있었어요. 사라가 제 어깨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다른 태블릿을 켰습니다. 국장님, 먼저 이것부터 봐주세요. 제가 어젯밤부터 뽑은 자료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지도 한 장이 떴어요. 세계 지도였는데 색깔이 특이했습니다. 아시아 동쪽 끝의 작은 반도에서 출발한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한 가닥은 대만 쪽으로, 한 가닥은 미국 서부 해안으로, 한 가닥은 독일 남부로, 한 가닥은 텍사스 애리조나 쪽으로도 이어져 있었죠. 이게 뭔데, 사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석유화학 제품과 정밀화학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붉은 선이 굵을수록 대체 불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고요. 대체 불가능성. 국장님,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아시죠? 파운드리요. 그 라인에서 쓰는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웨이퍼에 회로를 새길 때 쓰는 감광자의 말입니다. 세계에서 이걸 공급하는 업체가 5곳 이내예요. 그중 절반 이상의 원료 화학 물질이 어디서 합성되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반도 남동쪽이었어요. 한국 울산입니다. 여수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어요. 여기서 뽑아낸 특수 화합물이 일본으로 건너가 포토레지스트가 되고 그게 대만 TSMC 공장으로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게 멈추면 국장님의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이 3일안에 라인을 세웁니다. 대만 TSMC는 닷새. 그 위에 탑재될 엔비디아 칩, 애플 칩, 퀄컴 칩이 일주일 안에 전량 셧다운이에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동차 쪽은 더 심합니다. 독일 폭스바겐, BMW, 바이에른 공장들에서 쓰는 특수 플라스틱과 고무, 소재 중 상당수가 한국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옵니다.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공장 멈추면 일주일 뒤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라인이 섭니다. 2주일 뒤엔 폭스바겐이 멈추고요. 3주일이면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라가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계속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국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지. 정확합니다. 한국 정유단지에서 뽑아 올리는 건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21세기 첨단 산업의 핏줄이에요. 저희는 오일 쇼크 세대처럼 기름이 떨어지면 차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한국 공장이 사흘만 서면 전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가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나토 회의 송출 화면이었어요. 그제야 회의 내용에 제대로 귀가 열렸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덩컨이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 매듭을 만지며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미 한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제 이름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우호에 수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던컨이 마이크에서 입을 뗐을 때 회의장에 끔찍한 정적이 흘렀어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침묵. 22개창에 떠있는 대표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재 압박을 가한 거죠. 프랑스 대표가 그 뒤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유단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 하나가 돌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겁니다. 화면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나토 사무총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보이더니 던컨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서 멈추는 건 한국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방 국가들의 첨단 산업 전체입니다. 상황실에 있던 분석관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멎었어요.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지금 사흘만 공장을 세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관보님. 일주일이면 유럽 자동차 생산이 마비됩니다. 2주일이면 대만과 미국 반도체 공장들이 줄줄이 셧다운입니다. 3주일이면 귀국의 실리콘밸리가 운영을 멈춰야 해요. 차관보님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한국 공장을 실제로 멈추게 한다면 그 결과로 가장 먼저 파산하는 건 귀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독일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차관보님이 경고했다고 자랑하신 그 조치가 지금 저희 유럽에도 핵폭탄입니다. 귀측이 한국 손목을 비틀면 저희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던컨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서서히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변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거듭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죠. 화면 아래쪽에서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네 재무부가 한국을 멈추게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지금 이 말을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차관보님, 귀국으로 돌아가시면 이 자리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재무장관께 전해 주십시오. 덩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셔츠가 등에 젖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눅진하게 젖어 있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국장님,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본 게 작년 가을이에요. 글로벌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 노드의 가중치가 이상하게 높아서 다시 계산해 봤거든요. 그때부터 반년 동안 뒤졌습니다. 그 결과가 이 거미줄이에요. 보고했어야 하는 걸 아닌가. 작년 11월에 보고서 초안 올렸습니다. 던컨 차관보님이 반려하셨어요. 한국이 그 정도 체급일 리 없다고. 티어3 분류가 잘못될 리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폴더, 제가 만든 그 낡은 마닐라지 폴더, 25년간 제가 갖고 온 티어3라는 분류가 한국가의 공급망 분석을 맡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저 폴더의 라벨 하나가 제 후배의 반년짜리 분석을 휴지통에 처박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던컨을 다시 봤어요. 그는 이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제 옆에서 한국의 목줄을 쥐자고 낄낄대던 그 얼굴이 22 개국 대표들 앞에서 말을 잃은 채 굳어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이 왠지 제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사자가 강아지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사자의 동맥을 쥐고 있는 쪽이 저쪽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목줄을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질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제야 한 가지가 맞춰졌어요. 최강석, 그 사내가 왜 제 협박 전화에 감정 한 톨 섞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는지, 왜 사자 앞에서 짖지 않았는지, 왜 설명도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짖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우리가 인질이라는 걸 저쪽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실의 붉은 비상등이 제 얼굴 위로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셔츠 깃을 끌어당겨 목을 헐겁게 풀었어요. 식은땀이 빗물처럼 등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상창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상황실 분석관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스크린 중앙 던컨의 얼굴이 담긴 창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끄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의 창마저 까맣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따라 일어섰어요. 국장님, 사라 잠깐만.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식은땀이 턱 아래까지 흘러내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25년 차 수석 분석관의 체면을 이대로 다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 체면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직 확인할 게 한 가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던컨의 말을 저는 되새겼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일가를 되새겼어요. 사라의 거미줄 지도를 되새겼고 아서가 던져준 바인더 속 48년의 궤적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저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저 한 조각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 제 25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라, 나 지하로 내려가야 해. 지하요? 슈퍼컴퓨터실, 메인프레임 단말기. 사라가 저를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황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재무부 지하 2층에는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실이 있어요. 국가 단위의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곳이죠. 제재 효과 분석이나 금융위기 시나리오 테스트, 각종 극한 조건 가상 실험이 이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60번쯤 이곳에 내려갔어요. 25년이면 1200번이 넘는 횟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서버실 특유의 냉각 공기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단말기실 문 앞에 보안 카드를 갖다 댔어요. 철컥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서늘했고 사방에서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중앙의 단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시뮬레이션 엔진을 호출했어요. 저는 아직 마지막 확신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축유 90일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방어선이라 해도 90일은 결국 90일이라는 것. 호르무즈가 1년, 2년, 5년씩 계속 막힌다면 어떤 나라든 결국 무너진다는 것. 기름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1년 내내 지속되면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전력망이 붕괴하고 공장이 서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 이건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25년 차 분석관의 상식이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건값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지속,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 해소 불가 가정. 두 번째 조건, 한국의 중동 원유 수입량 12달 연속 제로, 중동 외 기타 수입선도 절반 감소로 설정. 세 번째 조건, 국제 유가 배럴당 200달러로 고정. 네 번째 조건, 지하 비축유 방출 알고리즘 정상 가동 가정. 저는 일부러 가혹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거죠. 기름 수입이 1년 동안 완전히 멈춘다는 건 현실에서 벌어질 리 없는 수준의 가정이었어요. 90일 비축유가 2달 반이면 소진되는 조건이었죠. 저는 붉은 경고창이 뜨면서 한국 전력망 블랙아웃, 산업 마비, 국가 기능 정지라는 결과값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떠야만 했어요. 그래야 제 25년이 완전한 오답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남거든요. 비축유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엔 한계가 있다는 것. 결국 이 나라도 사람이 사는 나라라는 것. 신은 아니라는 것.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화면 하단에서 로딩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로딩바가 20%에 도달했어요. 30%, 50%. 저는 숨을 반쯤 참고 있었습니다. 70%, 90%, 100%. 팝업창이 모니터 정중앙에 떴습니다. 저는 그 팝업창을 보고 한참 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어요. 결과창엔 녹색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력망 붕괴 확률 0%, 산업단지 필수 가동률 정상 유지, 국가 기능 정상 작동. 아래에는 추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원유 수입 전면 차단 12달 지속 조건에서도 한국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됨.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뭐야 이게? 단말기실 안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서버 팬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건값을 확인했어요. 호르무즈 봉쇄, 원유 수입 제로, 12달 지속. 맞게 입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렸어요. 이번엔 기타 수입선도 완전히 봉쇄되도록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외부에서 원유를 한 방울도 받지 못하는 완전 고립 시나리오.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녹색 글자, 전력망 안정, 국가 기능 정상.
저는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며 시뮬레이션 내부 로직으로 파고들었어요. 이 결과가 나온 근거를 코드 레벨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경로를 뒤지고 뒤져서 전력 공급 시뮬레이션 모듈의 세부 항목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력 생산 구조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 구조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저 나라의 전력망은 제가 25년간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전력망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체 전력 생산 중 화석 연료 비중은 50%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도 돌아가는 발전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절반을 뭐가 떠받치고 있나 봤습니다. 원자력이 30%가 넘었어요. 신재생이 10%대. 양수 발전과 기타 기저 전원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었죠. 원자력 30%.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모듈을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한국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들의 실제 운영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고리, 한빛, 한울, 월성, 사울. 저는 저 이름들을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각 발전소의 호기별 가동률, 연료 교체 주기, 이용률 수치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용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았어요. 세계 평균이 70%대인데 한국 원전 이용률은 90%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원전 호기 하나를 돌릴 때 뽑아내는 전력량이 같은 용량의 다른 나라 원전보다 20% 이상 많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손끝 문제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엔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유 수입이 완전 차단될 경우 한국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조정하고 원자력을 기저로 하여 신재생을 탄력 운용함. 산업용 전력은 우선순위 재분배 알고리즘에 따라 핵심 제조업 라인 우선 공급. 이 조건에서 블랙아웃 발생 확률은 0%의 수렴. 제 숨이 거칠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 나라는 원유 수입선이 완전히 끊겨도 나라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와도 이 원자로들이 대체 심장이 되어 국가의 맥박을 대신 뛴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시공 일지가 이어졌어요. 1978 년고리 1호기 상업운전 시작. 이건 제가 바인더에서 봤던 그 지하 비축기지 1차 굴착과 같은 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멎었어요. 같은 해였습니다. 같은 해에 저 나라는 산맥 아래 기름을 쟁이기 시작했고 해안겐 원자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쪽 손으론 땅을 팠고 다른 쪽 손으론 콘크리트 돔을 올린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도 나라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 나라는 48년 전부터 두 개의 심장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니터를 붙잡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책상 모서리에 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잘못 짚었어요. 손바닥이 책상 모서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제 팔이 책상 위를 쓸었어요.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마닐라지 폴더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25년간 커피잔 받침대로 쓰던 그 폴더가 지하, 단말기실의 차가운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젖었습니다. 폴더 안에 들어있던 한국 관련 과거 자료 몇 장이 바람에 휘날리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폴더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모서리, 커피 얼룩으로 거뭇해진 표지, 타자기로 꾹꾹 눌러 찍힌 그 라벨, 티어3 에너지 100% 종속국 KOR. 저는 한참 동안 그 폴더를 내려다봤습니다. 허리를 굽혀 주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저는 저 폴더를 수천 번 집어들었습니다. 툭툭 던졌고 커피잔을 올렸고 회의실에서 비웃음과 함께 탁자에 내려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엔 집어드는 동작이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 저걸 집어드는 순간 저는 제 25년 전체가 오답이었음을 두 손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단말기실의 서버 팬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어요. 구두의 밑창을 통해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이 라벨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이 폴더가 제 25년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표지의 커피 얼룩 하나하나가, 라벨의 누런 바레임 하나하나가 25년의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몸으로, 이 얼굴로, 저 폴더를 품에 안은 채로는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폴더 위에 닿았어요. 눈 뒤쪽이 뜨거워지는 걸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25년 차 분석관은 울지 않거든요. 저 멀리 서버펜이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모니터에는 녹색 글자가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한국전력망 붕괴 확률 0%. 산업단지 필수 가동률 정상 유지. 국가 기능 정상 작동.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이름 옆에. 그 녹색 글자가 이상하게도 오래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닐라지 폴더를 품에 안고 지하 2층에서 다시 위층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이 스테인리스 벽면에 희미하게 비쳤어요. 25년 차 수석 분석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어느 늙은 사내의 얼굴이었죠. 셔츠 깃엔 땀 자국이 선명했고 넥타이는 한참 전에 반쯤 풀린 상태였어요. 상황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아까와 달랐거든요. 붉은 비상등이 여전히 돌아가고는 있었는데 전멸 속도가 느려져 있었어요. 위기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광판 상단에는 새로운 속보가 떠 있었어요. 대통령 긴급 성명, 호르무즈 해협 관련 최후 통첩 조건부 유예, 이란 측 외교 채널 재개방 신호. 트럼프가 물러섰다는 얘기였습니다. 48시간 전면전 위기가 극적으로 봉합된 거예요. 상황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환호를 지르려다 멈칫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아직 환호할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분석관들은 다들 핏발 선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이미 저를 봤습니다. 한 손에 낡은 폴더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는 수석 분석관을 그들은 처음 보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책상 위에 폴더를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아까처럼 툭 던지지 못했습니다. 커피잔 받침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이제 저 폴더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어도 이상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덩컨이었어요. 그는 나토 회의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서 넥타이를 한번 새로 고쳐 맸는지 매듭이 반듯해져 있었고 머리도 손질한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은 빨갰습니다. 뭔가 독한 걸 한잔하고 올라온 것 같았죠. 그는 손에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저는 멀리서도 알아봤어요. 한국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안. 1시간 전에 제가 던컨과 함께 검토하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던컨이 저를 향해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왔어요. 스미스, 좋은 소식일세. 트럼프가 물러서긴 했는데 이 기회에 한국은 확실하게 밟아두고 가야겠어. 이 혼란을 허투루 날릴 순 없잖아. 우리 재무부의 존재감을 보여줄 결정적 타이밍이란 말이지. 저는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말이 1시간 전엔 제 입에서도 거리낌 없이 나오던 종류의 문장이었어요. 25년 동안 저 문장을 몇 번이나 말해왔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이 던컨의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있으니 저는 처음으로 저 문장에 진짜 질감을 느꼈어요. 오만한 인간이 오만한 인간을 내려다보며 주고받는 그 비릿한 질감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듣고 있나? 자네 이름으로 발송된 경고 메일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이 확대안 올리면 돼. 재무장관 승인도 오후 안에 받아낼 수 있을 걸세. 자네가 주도했으니 자네 공으로 기록되겠지.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테니. 차관보님, 저는 천천히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십시오. 던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전의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그도 느낀 모양이었어요. 스미스, 뭐라고 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쳐다봤어요. 25년차 분석관이 5년차 차관보 출신 정치꾼을 내려다보는 눈으로요. 던컨이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그때 상황실의 방음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던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재무부 직원도 아니었고요. 방문 옆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상황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출입 회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제임스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아시아 정책총괄. 이 위기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체격이 다부지고 표정은 항상 돌처럼 차가웠어요. 백악관에서도 그가 직접 걸어서 다른 부처 상황실에 들어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중요한 명령이 직접 전달된다는 뜻이었죠. 상황실의 모든 분석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덩컨이 반사적으로 특유의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왓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 총괄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관련 제재 확대안을 준비 중인데 덩컨이 손에 든 서류를 왓슨에게 내밀었어요. 자기의 오랜 정치적 백그라운드인 백악관 고위직 앞에서 점수를 따내려는 동작이었습니다. 왓슨이 잠시 그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왓슨은 덩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의 미소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덩컨이 익숙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서류가 곧 자기의 공으로 기록될 거라고 믿는 얼굴이었죠. 왓슨이 서류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2초, 그는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어요. 찌익! 상황실의 공기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왓슨은 찢은 서류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그리고는 덩컨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덩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상태로 굳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이던 사람이 자기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간 겁니다. 이건 사형 선고였어요. 워싱턴 정치판에서 저런 장면은 끝을 의미했습니다. 왓슨이 제 앞에 섰습니다. 스미스 수석, 예, 총괄님. 그의 시선이 제 책상 위로 향했어요. 모니터에는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실에서 돌리고 올라온 시뮬레이션 결과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망 붕괴 확률 0%. 녹색 글자가 그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옆엔 사라가 올린 글로벌 공급망 거미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요. 책상 귀퉁이엔 낡은 마닐라지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 폴더를 잠깐 봤어요. 그의 시선이 티어3라는 라벨에 닿은 순간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키는 움직임이었죠. 대신 그는 화면에 녹색 글자를 한 번 더 응시한 뒤 고개를 돌려 덩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차관보, 당신 제정신이야. 덩컨이 뭐라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공장이 멈추면 우리 반도체가 서는데 감히 누구 목을 조르겠다는 건가? 당신이 세컨더리 보이콧 운운하는 동안 나토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쏟아부었는지 알고는 있나? 브뤼셀 회의록, 방금 내 책상까지 올라왔어. 유럽이 우리 재무부한테 공식 경고를 남겼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망신인지 알겠나, 차관보? 왓슨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덩컨의 얼굴에 수치심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빨갛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하더군요. 총괄님, 저는 그저 조용히 해, 차관보. 왓슨이 짧게 끊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덩컨은 입을 닫았고 두어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구두가 상황실 바닥을 긁으며 어색한 소리를 냈어요. 그는 그대로 벽 쪽으로 물러나서 상황실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게 됐습니다. 그 자세가 앞으로 한참 동안 이 사람의 자리가 될 것임을 상황실에 있던 모든 분석관이 알았습니다. 왓슨이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스미스 수석, 예, 총괄님. 당신 모니터에 떠있는 저 두 화면, 내가 브뤼셀 회의 끝나고 직접 요청해서 받은 거야. 당신 부서에서 온 자료더군. 시뮬레이션 결과랑 공급망 지도.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건 제 분석관이, 아니 당신 책임이야. 부서 수장이 결제한 자료니까. 그리고 나도 수장이 책임지고 올린 자료라는 전제로 판단했지. 왓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올라왔어요. 그 손의 무게가 의외로 묵직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스미스, 당장 산업부 초회 반장에게 한 라인 연결해. 저는 그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다. 지금부터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을 쥔 VIP야. 상황실 공기가 한번 크게 요동쳤어요. 분석관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저 너머 구석에 서 있던 던컨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지는 게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이건 그에게 두 번째 사형 선고였거든요. 25년간 한국을 종속국으로 분류해온 재무부의 공식 라인이 백악관에서 직접 파기된 겁니다. 왓슨의 손이 제 어깨에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한 라인 개설 권한은 당신한테 줄게. 중간에 누구 거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산업부 초회 반장이랑 직통으로 쓰도록 해. 격은 대등하게 맞춰. 필요하면 차관급 호칭 달아줘도 좋고. 이번 공급망 사태 해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실무 채널은 당신이 정원을 갖고 굴리도록. 총괄님, 저는 스미스 수석. 왜 그래?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이 장면이 제가 25년간 지켜보던 권력, 구도 전체를 뒤집고 있다는 사실만 제 두개골을 또 한 번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급자인 저를 건너뛰지 않고 직접 권한을 쥐어주는 것, 상급자인 차관보를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것, 종속국이라고 분류해둔 나라를 VIP로 격상하는 것,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엔 방금 나토에서 맞은 한 방과 이 모니터 위에 녹색 글자가 있었어요. 저 25년 동안 저는 한국을 내려다보며 라벨을 붙이고 있었는데 저쪽은 이미 저 라벨을 뜯어버릴 근거를 50년 동안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왓슨에게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총괄님. 바로 개설하겠습니다. 왓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몸을 돌려 상황실을 나섰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따라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상황실엔 다시 펜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낡은 마닐라지 폴더를 내려다봤어요. 라벨에 찍힌 타자기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뚜렷했습니다. 티어3 에너지 100% 종속국 KOR. 저 라벨이 이제 남은 건 오늘 새벽까지였습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던컨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이제 제가 더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워싱턴의 권력 지도가 소리 없이 다시 그려지고 있었고 저는 그 지도의 한 귀퉁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단축번호 23번.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비상대책반 직통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제가 협박의 말을 퍼붓던 그 번호였어요. 이번엔 같은 번호로 다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든 채로 숨을 골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번호 앞에서 단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마지막 분석관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위기 등급이 내려간 뒤로 사람들은 서서히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꺼지고 평상시에 흰 형광등이 들어왔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마닐라지 폴더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왓슨이 지시한 한 라인은 산업부 초회 반장 비서실과 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였고 정식 개설은 오늘 아침 업무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수석 분석관 리처드 스미스의 업무였습니다. 이제부턴 업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 구두 소리가 빈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4층 제 사무실 앞에 섰을 때 저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중앙에 폴더를 내려놓았어요. 옆 서랍을 열고 문구용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은 예전에 새로 갈아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칼을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백악관의 조명이 새벽 공기 속에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등지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폴더의 표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모서리, 손때가 검게 베어 있는 표면, 커피 얼룩 몇 개가 세월 따라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이 폴더를 25년간 책상에 두고 커피 잔을 그 위에 올리고 가끔 화가 나면 휙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표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폴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요. 표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먼지가 살짝 떨어져 나왔습니다. 라벨 가장자리에 커피가 굳어 노랗게 변한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 위에 엄지손가락을 얹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25년이었어요. 1999년 제가 분석관 3년차 때 처음 이 라벨을 타자기로 찍어내던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상관이 저더러 한국 분류 기준을 다시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저는 외환 위기 직후에 혼란스러운 한국 경제 지표를 앞에 두고 나름대로 엄정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하며 이 라벨을 찍었습니다. 티오3, 에너지 100% 종속국. 그 라벨이 25년을 갔어요. 그 25년 동안 저는 이 라벨을 근거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 말석에 앉혔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번째 타깃으로 올렸고 제 후배 사라첸의 반년짜리 분석 보고서를 반려했어요. 저 라벨 한 줄이 한 나라의 체급을 규정하고 한 부서의 판단을 왜곡하고 워싱턴의 권력 지도 위에서 한 국가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저는 칼을 집어들었어요. 칼 끝으로 라벨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종이 위에 붙은 얇은 스티커 라벨이었어요. 오래돼서 접착제가 말라 있었기 때문에 칼 끝을 밀어넣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라벨의 한쪽 귀퉁이부터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칼날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라벨이 반쯤 뜯어지는 동안 저는 최강석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쇳덩이 같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저를 향한 조롱이나 자랑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저 매뉴얼을 가진 사람의 담담함이었어요. 50년 동안 산을 파고 원자로를 세워 만들어낸 매뉴얼을 손에 쥔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라벨의 절반쯤이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진 조각을 저는 책상 위에 따로 놓아두었습니다. 버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걸 버리면 25년의 제 오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셈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벨의 나머지 절반도 조심스럽게 도려냈어요. 2조각이 됐습니다. 저는 2조각을 가지런히 맞춰 책상 서랍 한쪽에 넣어두었어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폴더의 표지가 휑해졌어요. 라벨이 있던 자리만 색이 살짝 바랜 사각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벨이 햇빛을 가려주던 자리였거든요. 저는 서랍 안쪽에서 새 라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빳빳하고 하얀 종이였어요. 그리고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만년필은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물건이었어요. 아버지도 재무부 공무원이셨죠. 은퇴하시던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만년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쓰는 손은 평생 가볍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아버지의 노인네 같은 잔소리 정도로 들었어요. 25년간 저는 이 만년필로 수많은 제재안에 서명을 했고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이름 옆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가볍게, 정말 가볍게요.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 만년필의 무게를 손에 느꼈습니다. 저는 2손을 모아 만년필을 꽉 쥐었어요. 키보드로 타이핑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타자기로 찍을 생각도 없었어요. 이 이름만큼은 제 손끝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제 손의 무게로 눌러 써야 했어요. 저는 만년필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펜촉이 드러났어요. 어제 채워둔 잉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 라벨 위에 펜촉을 가볍게 갖다 댔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저는 첫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티오, 원.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썼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천천히 스몄어요. 저는 첫 줄을 다 쓰고 나서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티오 1. 최상위 등급이었어요. 구조적 핵심 파트너. 저는 2번째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콜론을 찍고 나라 이름을 적어야 했어요. 이 나라의 이름을 적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표기를 쓸지 고민했어요. 약어로 찍을지, 정식 명칭을 다 적을지. 저는 정식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라벨엔 제 25년이 담겨 있어야 했으니까요. 약어로 흘려 쓰는 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2번째 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네 글자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라벨 위에 적힌 글씨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티어 1, 구조적 핵심 파트너, 대한민국. 제 송글씨는 생각보다 반듯하지 않았어요. 획이 조금씩 떨렸고 글자 크기도 들쭉날쭉했죠.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는
제 만년필 끝에서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 라벨을 조심스럽게 들어 폴더의 표지 위에 붙였어요. 예전 라벨이 있던 그 자리, 색이 바랜 사각형 위에 정확히 맞춰서요. 손바닥으로 라벨을 두어 번 꾹꾹 눌렀습니다. 접착제가 표지에 고르게 닿도록요. 라벨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폴더를 두 손으로 들고 책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라벨을 한참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명이 워싱턴의 지붕들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백악관의 조명은 이제 필요 없어진 듯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제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어와 책상 위에 폴더 위에 길게 드리웠어요. 라벨 위에 제 송을씨가 그 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25년의 오만이 끝나는 자리에 한 줄의 송을씨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송을씨를 매일 아침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이 폴더를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커피잔 받침대가 아니라 책상 한가운데예요. 출근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예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게 되었는지 저는 제 평생의 낡은 오만을 찢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50년 동안 바위를 뚫고 원자로를 세우고 수입선을 5대양에 걸쳐 깔아두었을 뿐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의 안전하고 화려한 워싱턴에서 타국의 운명을 재단하고 앉아있던 저 같은 사내에게 그들은 단 한 번도 항의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발밑을 파내려 갔을 뿐이었어요. 그 50년이 어느 새벽 한 미국 분석관의 책상 위에서 종착지를 맞았습니다. 25년 오만의 상징이 칼끝에 도려내지고 그 자리에 새로 송을씨가 얹히는 장면으로요. 저는 폴더를 책상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어요. 라벨 위의 글씨가 새벽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25년을 향해 그리고 그 25년이 조롱해온 어느 나라를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